네, 안녕하세요. 다시 동영상 강의로 만나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강의실에서 강의를 못하고 계속 제 개인 일정 때문에 이번에도 동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어, 지금 강의는 오늘이 며칠인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강의죠. 그러니까 오늘이 4월 29일이니까 지난주 4월 25일 제가 진해 출장 갔을 때네요. 진해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에서 주최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강의를 못했는데 그 강의 못한 강의에 대한 보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번 주 강의는 고고 자료에 대한 활용의 방식이라고 할까요? 고고 자료를 어떻게 역사에서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간인데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는 역사를 바라보는 뭐 시각,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강의를 통해서 역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역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과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위서 동의전 이 세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해갖고 문헌 기록은 또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 연구자들은 어떻게 또 연구에 집중하는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문자 자료, 금성문 자료죠. 광개토항 비문 하고 또 광개토항 비문하고 또 뭐 했나요? 우리 관구검 기공비를 했나요? 어쨌든 문자 자료를 가지고 또 어떻게 그 역사 연구를 연구자들은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연구 방법론을 공부해봤고, 그 다음에는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봤고, 그 다음에는 고대 문자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금속 문자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시 똑같이 사료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한 자료 중에 고고 자료, 바로 고고 자료,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연구자들은 이 고고학 자료를 연구하고 이용하는가에 대한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이번 강의는 좀 쉽게 구성을 했는데 강의 주제는 비파형 동검 그리고 세형 동검을 주제로 해서 강의를 꾸려봤습니다. 자, 강의 제목은 먼저 첫 번째는 비파형 동검과 고조선의 문화인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볼록하고 정말 비파처럼 생겼죠. 여기 사진 화면에 보이는 이게 바로 이제 비파형 동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그 자료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청동기 시대를 지나서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은 철기 시대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워낙 문명이 발전을 했지만 고대에도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잖아요. 고대 시기에 한정에서도 사실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청동기 시대, 특히 비파형 동검이라고 하는 하나의 유물 자료가 풍미했던 그 청동기 시대를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많은 점에서 철기 시대랑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간단하게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하면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고대 시대의 한정에서 말하는 거죠. 청동기 시대는 일단 시기적으로 기원전 20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까지 전개가 됩니다. 대략 동아시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원 지역, 중국에서 중심부죠. 그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전개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제가 급하게 또 전화가 와서 잠깐 녹화를 중지하고 다시 진행할게요. 네, 미안합니다. 어디까지 했나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전개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시기는 되게 거칠게 잡은 거고, 사실 지역별로 다 시기가,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시기와 종료된 시기가 사실은 다 다릅니다. 예컨대 우리가 오늘날 요동 지역이라고 하는 요동반도 일대에서는 뭐 높게 잡으면 기원전 뭐 15세기, 기원전 15세기, 근래 기원전 17세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원전 15세기 무렵이면 청동기 시대가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하고 한반도 같은 경우는 올려잡으면 기원전 10세기, 뭐 12세기 혹은
낮춰 잡으면 기원전 8세기, 9세기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논자마다 다르고 사실 학계에도 여러 견해가 있기 때문에 거칠게 동아시아에서는 기원전 20세기부터 기원전 5세기까지 전개가 되는데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요동반도 같은 경우는 기원전 15세기, 한반도 같은 경우는 기원전 10세기 정도에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다. 요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요 청동기 시대가 기원전 5세기에 끝나면 기원전 4, 5세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원래는. 제가 이거 잘못 썼네요. 기원전 5, 4세기라고 해야 되는데, 기원전 5세기가 먼저니까. 기원전 5, 4세기 이후부터 철기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역시 이 또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중국 역사로 따지면 춘추시대, 주나라 시대부터 춘추시대까지는 엄밀히 말하면 청동기 시대죠. 그리고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철기 시대가 전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고 한국 역사 같은 경우에는 요동 지역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전국 시대 연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 중국 베이징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번성한 연이라고 하는 강성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요동반도 일대까지는 거의 뭐 비슷한 기원전 5세기면 철기 시대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예컨대 한반도 지역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 2세기, 기원전 3, 2세기 무렵에 설기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됐다? 본격적이란 말도 좀 어렵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 나중에 부여가 건국되는 송화강, 그 중만주 지역이죠. 송화강, 북류 송화강 중류유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동네에도 기원전 한 3세기, 2세기, 이렇게 돼야 철기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역시 철기시대 또한 각 지역마다 지역별로 철기시대가 시작하는 시점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길게 전개가 된 다음에 기원전 한 5세기 돼야 이제 철기 시대로 전환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는 어떻게 만드냐? 사실 청동기는 우리가 흔히 이제 구리로 만든다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구리뿐만 아니라 구리와 주석 혹은 구리와 아연 막 이런 구리뿐만 아니라 구리 외에 또 다른 물질이 섞여서 합금으로 제작되는 것이 바로 청동입니다. 원래 구리만으로 제작될 수는 없어요. 물론 청동을 제작하는데 구리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구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광물이지만 구리뿐만 아니라 주석이나 아연 이러한 다른 광물들이 같이 섞여서 합금으로 제작돼야지만 그 강도가 유지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 그냥 흔히 떠올려 보세요. 구리가 사실 강도가 약하잖아요. 이렇게 잘 구부러지고 사실 구리만으로는 그 강도 혹은 경도라고 하는데 그게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리의 경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리로 만든 그 어떤 그 도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리뿐만 아니라 주석, 뭐 아연 이런 것들이 합금으로 제작이 돼야지만 청동이 생산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무슨 뭐라고 하나요? 뭐가 있을까요? 뭐 놋그릇 할 때 무슨 이제 금속으로 된 밥그릇, 놋그릇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뭐 유기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 그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뭐 보면 뭐 방자 뭐 아니 이런 복잡한 얘기 하지 맙시다. 어쨌든 우리 흔히 조선시대에 뭐 그 금속재 그릇 하면 뭐 놋그릇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이 청동과 관계된 어떤 제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어쨌든 넘어갑시다. 네,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복잡하게 하면 강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 참아야 돼. 매번 실수해요. 그죠? 어쨌든,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거예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 혹은 뭐 아연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구리와 또 다른 광물의 합금입니다. 그죠? 반면에 철은 뭡니까? 철은 어디서 추출이 되나요? 철광석 산지, 철광석 광산에서 철광석을 채취한 다음에 거기서 또다시 열을 가해서 철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죠? 어, 그렇게 이제 추출된 게 철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리 같은 광물, 구리라는 광물은 어떻습니까? 이게 흔한 광물인가요? 아니면 희소한 광물인가요?
사실 구리는 굉장히 희소한 광물입니다. 가치가 있는 광물이라고 바꿔 말하면 희소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광물인데 구리 같은 경우는 구리 산지가 많지 않아요. 사실은 구리 산지가 도처에 널려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리 광산은 따로 있어요. 굉장히 구리 광산이 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소하고 잘 찾아지지 않는 광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석은 구리보다 더 희소한 광물이에요. 주석 광산은 사실 정말 더 찾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구리와 주석이라고 하는 이 두 광물을 조합해서 만든 청동이란 것은 굉장히 희소하고 가치 있는 물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궁금해질 수 있죠. 철광석 산지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리광산에 비하면 철광석 산지는 저 도초에 널려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철은 정말 많은 흔한 광물입니다. 철은 진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광물인 반면에 구리는 굉장히 찾기 어려운 광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올림픽 하면 금메달 1등은 금메달을 따죠. 그다음에 2등은 뭡니까? 은메달입니다. 그 3등은 뭘 줘요? 동메달을 주잖아요. 동메달이 뭡니까? 그게 구리 메달입니다. 동이 곧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림픽 때 금운동 하듯이 구리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희소하고 가치 있는 광물이기 때문에 금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 제가 항상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 때 연애할 때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애인을 만나도 애인하고 커플링을 할 때도 금반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금반지를 못하면 은반지라도 해야 되잖아요. 은가락지라도. 근데 은반지도 사실 돈이 없어서 은반지도 못한다. 사실 그러면 이제 구리 반지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쇠반지, 철반지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쇠도 고르죠. 예, 농담이고. 어쨌든 그만큼 구리라는 광물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금속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금속을 뭐라 그럽니까? 귀금속 하잖아요. 구리는 귀금속에 분류될 수 있는 정도의 레벨의 광물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말씀드린 대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철광석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린 궁금해지는 거죠. 왜 더 흔하고 더 확보하기 쉬운 철광석으로부터 생산되는 철보다도 정말 찾기 어렵고 희소한 광물인 청동이 먼저 발견됐을까? 왜 청동이 먼저 발견됐을까? 청동은 하물며 구리와 주석을 섞어야 되는 합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구리와 주석은 모두 희소한 광물임에도 불구하고 왜 청동이 먼저 발견되고 철은 늦게 발견됐을까? 이게 이제 하나의 의문점이 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구리와 주석은 사실은 열을 가하면 인간이 열을 가해서 변형해서 그 모양을 변화시켜서 도구를 만들기에 굉장히 유리한 광물입니다. 왜냐하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가하면 금방 그 경도가 약화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거푸집이라고 들어봤나요? 거푸집? 거푸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용 틀이 있고 모양 틀이 있고 거기에 뭐 청동검, 아니면 동무, 그 창 끝에 달리는 그 날카로운 그 동무 부분 그런 부분 아니면 화살촉은 구리를 안 만든다. 어쨌든 미안합니다. 어 그런 그 틀에다가 이 구리와 주석이 혼합된 이 물을 이제 그걸 녹인 물을 부은 다음에 탁 결합하면 식히면 바로 이제 물품이 제조가 되죠. 그걸 이제 잘 갈면 날카로운 칼도 될 수 있고 창도 될 수 있는 게 바로 구리입니다. 구리는 열을 가해서 변형을 하기 굉장히 쉬워요. 청동은. 반면에 철광석은 어떻습니까?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금도 우리 거대한 어떤 정말로 뭐랄까요? 그 양질의 철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즉, 오늘날도 그 나라의 어떤 뭐랄까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제철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열을 가해야 돼요. 단순히 그냥 화로에 불을 떼갖고 철광석이 녹아서 그게 철이 추출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제 이렇게
그 틀범 이 뭐랄까요? 용범 용범이라 뭐라고 할까? 용광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이렇게 아마 저 다큐멘터리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면 너무 편한데 이렇게 이제 그 말 그대로 조그마한 이제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할 수 있는 범을 만 이 뭐랄까요? 와 이거 틀을 뭐라 그러지? 그 용어를 까먹어서 뭐 어쨌든 그걸 만들어서 그 밀폐된 어떤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의 땔감으로 불을 막 댕깁니다. 그 불을 열을 막 올려요. 온도를 올려요. 사실 그거로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 옆에서 풀무질을 해서 산소를 막 주입해 줘야 열이 쫙 올라가면서 온도가 쫙 올라가죠. 그러면 그제서야 철광석에서 이제 녹으면서 이제 불순물이 뒤섞인 이제 철 용액이 이렇게 이제 뚝뚝뚝뚝 흘러나옵니다. 그럼 그거를 확보해서 거기서 또 우리 그 조선시대나 뭐 드라마 보면 대장간에서 이 철을 가지고 계속 망치로 때리고 식히고 열을 가해서 또 때리고 식히면서 강도를 계속적으로 올리잖아요. 그 작업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철을 강화시키는 작업인데 그 과정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순수한 강철을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노력을 들여야지만 철기가 생산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동을 확보하는 기술보다 철을 확보하는 기술이 훨씬 더 고단계, 높은 기술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열을 어마어마하게 온도를 올려, 이걸 소성 온도라 그러거든요. 소성 온도라고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온도를 올려갖고,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해서 그걸 재련하는 과정까지의 기술은, 그대로 따지면, 오늘날의 정말 최첨단 반도체 기술과 같을 정도의 레벨의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희소할 뿐만 아니라 잘 찾기도 어려운 그 광물들로 이루어진 청동이 먼저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청동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철기를 제작하는 만큼의 열을 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동기가 먼저 발견이 되고 철기는 사실은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한 다음에나 철기가 발견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같은 경우는 사실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리와 주석은 굉장히 희소한 광물이고 잘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희귀한 광물이라는 것은 그만큼 뭐랄까요? 확보하기, 갖기 어려운 거잖아요. 비싸고 사실은 그 당시 지배 엘리트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물품이 바로 청동기 아니겠습니까?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누구나 가질 수 있으면 청동기를 다 갖겠지만 구리와 주석은 정말 얻기 어려운 광물이고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청동기는 정말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청동기는 권력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결국은 권력과 계급의 탄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는 흔히 국가가 성립한다. 국가도 그냥 오늘날의 현대 국가 같은 국가는 아니지만 이른바 초기 국가 혹은 뭐 군장 국가, 치프덤 뭐라고 설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국가의 초기적인 모습이 권력과 함께 이때 청동기 시대가 되면 탄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라고 하는 희소한 광물을 독점하는 지배 엘리트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권력을 갖게 되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청동기 시대에는 정착 생활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집단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그 사회 안에서 계급이 나눠지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나눠지고 이러면서 농경 사회가 본격화되고 원래 농사는 신석기 시대에 이미 원시적인 농경이 시작되지만 이른바 벼농사라고 할까요?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어떤 그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곡물을 안정적으로 이제 토지로부터 보급을 받는 시기라고 한다면 엄밀히 따지면 청동기 시대부터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철기는 어떨까요? 철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해서 재련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동기보다 늦게 발견되고 하지만 만약에 그 기술을 확보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국가 집단이 철광석에서 철을 추출해서 재련을 해갖고 무기도 만들고 철제 농기구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아까 말한 대로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금이기 때문에 희소한 광물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청동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해요. 반면에 아까 철광석은 뭐라 그랬어요? 엄밀히 솔직히 비교해서 따지면 구리나 주석보다도 철광석은 그 철광석 산지는 어떻게 보면 도처에 널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광석 산지는 구리나 주석 산지보다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철제 무기나 철제 농공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기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바꿔 말하면 철제 무기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청동이라는 것은 워낙 희소한 광물로 조금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청동제 무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최고위 엘리트 집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의 전쟁은 소수의 엘리트들이 청동제 무기를 들고 소수의 엘리트들 전사 집단들이 싸우는 그런 전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춘추 시대 전쟁이 무슨 뭐 5만 명, 10만 명 이런 대량의 병력들이 부딪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청동기 시대 전쟁은 어떻게 보면 나름 낭만이 있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차를 몰고 쫙 와갖고 전차에서 내려갖고 칼을 청동제 무기를 쫙 뽑는 거죠. 그리고 챙챙챙 해서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 전사 집단 500명 뭐 1000명 되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내가 졌다. 그러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 집단을 모조리 학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투에서 이긴 세력이 전투에서 패배한 세력이 놓고 간 전쟁 물자를 다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조약 같은 걸 맺는 거죠. 조약을 맺어갖고 이제 우리가 이겼으니까 여기까지 뭐 우리 땅 넘어오지 마. 라든지 그런 유리한 조건에서 조약도 맺고 이런 식으로 사실 전쟁이 전개됩니다. 상대방을 말살하거나 그런 전투가 잘 벌어지질 않아요. 청동기 시대에는. 재밌는 거는 특히 중국의 춘추 시대는 사실 그 춘추 시대의 기원은 옛 주나라 시대의 어떤 봉건제에서 기원을 합니다. 주나라 봉건제에서. 주나라 봉건제라는 게 뭡니까? 주나라가 상나라 혹은 은나라라고 하는 그 세력을 이제 뒤엎어버리고 결국은 주나라가 이제 중원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근데 각 지역에 분봉을 하는데 각 지역이 제후를 파견하는데 그 제후들이 엄밀히 말하면 주나라 왕실의 다 친척들이에요. 사촌들입니다. 물론 그 밖에도 이제 예를 들면 공을 세워서 뭐 그 전쟁 공로가 있거나 국가의 공을 세운 어떤 인재들을 뭐 이제 분봉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강태공, 산동반도에 나중에 제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강성한 나라가 쓰는데 그 제나라 그 왕실의 선조들은 제나라 그 제후의 선조는 강태공이죠. 그죠? 뭐 진시황이 진나라 할 때 그 서쪽의 진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주나라 왕실의 걸 짓게는 아닙니다. 초나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밖에 여러 조그마한 소국들이 춘추시대에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경우 대부분은 그 주나라 왕실과 혈연적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상대방은 어, 계속 올라가면 혈연적으로 올라가면 먼 친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의 세력을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말살하거나 뭐 다 죽이거나 몰살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꾸 전화가 오네요.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까지 있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춘추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낭만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과 각 국가가 전쟁을 벌여도 상대방의 군대를 다 몰살시키거나 그 왕을 다 잡아 죽인다던가 이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가 아닌 철기 시대로 진입하는 전국 시대에 오면 전쟁이 정말 무서워져요. 전국 시대는 철기 시대입니다. 이렇다는 것은 청동기 시대처럼 소수의 어떤 전사 집단이 무기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철기 시대가 되면 전국에 있는 성인 남성들에게 좀 마음만 먹고 제도만 잘 정비하면 전국에 있는 성인 남성들에게 철제 무기를 모두 다 지급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 바꿔 말하면 뭡니까? 전쟁이 대규모화됩니다. 이제는 뭐 만 명, 뭐 수만 명씩 전쟁터에 나와서 서로 어마어마하게 거친 사륙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대규모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때가 되면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정말 망해요.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청동기 시대에는 어쨌든 그 나라의 생산을 하고 있는 생산자 집단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동제 무기는 많이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의 전사 집단이 독점을 했고, 그러니까 정말 무사 계급들끼리만 만나서 싸우기 때문에 거기서 뭐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그게 크게 나라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철기 시대를 진입하면 성인 남성들이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 오면 겨울에 군사 훈련을 한 다음에 바로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르르 몇만 명씩 가갖고 전쟁터에서 죽어 나와요. 수만 명이 갑자기 정말 전투를 잘못 치러갖고 수만 명이 전멸을 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농사 누가 져요? 성인 남성 5만 명이 가서 전쟁에서 전멸을 했어. 크게 젖혀갖고. 그러면 그 다음 해 농사 누가 집니까? 성인 남성 5만 명이 사라져버리면.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쟁에서 한 번 지고 한쪽이 몰살당하면 그 나라는 진짜 나라가 한 번 전쟁에 질 때마다 정말 나라가 휘청휘청거립니다, 경제가. 아니, 그 다음에 봄에 누가 씨를 뿌려? 누가 추수를 하냐고. 성인 남성, 그 당시 노동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성인 남성들이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철기를 통해서 철제 무기가 대량 생산되고 그걸 통해서 다수의 노동 계급들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성인 남성 인력들이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지면서 나라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상대방 국가를 집어삼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철기 시대로 가면 영역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청동기 시대는 초기 국가, 지배계급과 엘리트들이 등장하는 시기였다면 철기 시대에 가면 어떤 영역이 되는 거대한 하나의 어떤 범주의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관료들이 등장을 하고 그거를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권력이 뚜렷하고 체계적으로 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동기 시대는 초기 국가, 군장 국가라고 설명을 하고 철기 시대로 오면 연맹왕국 혹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연맹왕국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연맹왕국을 거쳐서 영역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는 질적으로 다른 시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너무 길게 강의됐네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비파양 동검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고조선이죠. 우리는 학술적 용어로는 현재는 고조선이란 말을 쓰죠. 아, 그 얘기도 해야겠네.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조선 앞에 옛고자를 붙여갖고 고조선인데 왜 우리는 그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이성계가 세운 태조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선의 앞선 시기 조선은 고조선이다 이렇게 불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엄밀히 따지면 고려 시대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고려 시대 삼국유사를 편찬한 이련 스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고대사에서의 조선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역사적 시기를 세 개로 나누어요. 그래서 단군 조선이 있었던 단군 조선 시기. 단군이 이제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하늘의 자손인 환웅과 곰여인이 만나갖고 웅녀가 만나갖고 단군이 태어나서 나라를 열었다. 그걸 단군 조선입니다. 그죠? 그렇게 세운 조선은 단군 조선. 단군 조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군은 이제 산신이 되죠. 저렇게 이렇게 1000년 넘게 이렇게 조선을 지배하다가 왕 노릇을 하다가 산신이 돼서 이제 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으로부터 와서 조선에 이제 새로운 문명을 전파했다. 사실 기자 조선은 엄밀히 말하면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신화지만 어쨌든 이련 스님은 그 기자의 동네, 기자가 동쪽으로 와서 조선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화를 진짜 역사적 사실을 믿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기자가 와서 조선의 왕이 된 시기를 기자 조선이라고 합니다. 단군 조선이 끝나면 기자 조선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기자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을 해먹다가 나중에 이제 기자의 마지막 후손인 준왕이라고 하는 그걸 이제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기자동래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사료적으로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기록으로만 따지면 얘기를 해봅시다. 그렇게 기자의 마지막 후손이라고 해서 기준이라고도 불리는 준왕이 있어요. 준왕이 사실은 왕위를 빼앗깁니다. 누구한테 빼앗깁니까? 여러분도 잘 아는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왕위를 빼앗기죠.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준왕 남래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어쨌든 그렇게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된 시기를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군조선이 있었던 시기는 고조선, 기자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고조선이라는 용어는 단군조선, 기자가 오기 이전의 시기의 조선을 고조선이라고 불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걸 좀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이 조선이라는 나라, 고대 국가로서의 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 건국된 것일까? 우리 흔히 알기로 어떻게 압니까? 개천절 10월 3일날 기억하잖아요, 우리 다들.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음력이겠죠. 음력 10월 3일에 이제 조선이 건국되었다. 혹은 조선이 건국되었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환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신시에 거하면서 이제 뭐 정말로 세상을 펼쳤다. 막 이런 시기가 바로 그래서 개천이 말로 하늘이 열렸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천절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과연 그럴까? 그렇진 않죠. 예, 그거는 말 그대로 신화입니다. 그 기원전 2333년이란 시점도 엄밀히 따지면 조선시대 성립이 돼요. 조선 초에 서거정이란 학자가 동국통감이라는 책을 만들면서 그 시점을 확정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원전 2333년 음력 10월 3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시간은 만들어진 전통에 가깝습니다. 어쨌든 그걸 신뢰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언제부터일까? 사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문헌 기록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조선이 언제 처음 문헌에 등장하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선진식의 문헌 중에 하나인 이 관자라고 하는 책이에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선진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그 진시황의 진나라 때 진시황이 뭐 합니까? 분서갱유하잖아요. 책은 다 불태우고 선비들은 다 묻어버린다고. 그걸 분서갱유라고 하잖아. 그때 수많은 기록들이 사라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한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다 복원이 되는데, 복구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선진식의 문헌은 좀 불안하다 할 때 선진. 그 말 그대로 진시황의 진나라의 앞선 시기의 문헌에서 이걸 관자 같은 것, 책들이 다 그런 때에 만들어진 책들입니다. 뭐, 공자의 논어, 시경, 이런 책들이죠. 어쨌든 춘추 이런 책들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기원전 700년경의 사실을 전하는 책이 바로 이 관자라는 책입니다. 이 관자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관자라고 하는 인물은 그 오늘날 산동반도에 있었던 제나라라고 하는 이제 나라 강성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제나라를 좀 부흥기를 이끌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제나라 환공해서 제환공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이 제나라를 열심히 이제 잘 이끌기 위해서 이제 관자라고 하는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관자야. 이 관자라고 하는 것에 이 관성씨고 자는 이제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선생 이라는 뜻입니다. 관자는. 그렇죠? 어쨌든 관자야. 공자는 공자님의 성함은 원래 공구잖아요. 그렇듯이 그걸로 공자 그러면 공선생님 이런 뜻인 거죠. 말 그대로 관자는 관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관선생님 물어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관 선생님, 관자가 뭐라 그러냐면 뭐 여러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이제 무역을 잘해야 교역을 잘해야 된다. 교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기 우리 그 동쪽에 보면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조선이란 나라에는 문피, 즉 무늬가 있는 가죽, 호랑이 가죽, 뭐 표범 가죽 이런 것들이죠. 그 문피가 났는데 그게 정말 값진 물건이라서 그거를 조선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우리가 중국에 팔면 부자가 될 거야. 막 이런 식의 기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기원전 700년경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관자가 살던 시기니까 제환공과 관자가 살던 시기 기원전 700년경 이게 사실 전하는 기록에 그러한 기록의 조선이라고 하는 국명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기원전 700년경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산동반도의 동쪽 즉 오늘날 한반도와 요동반도 일대에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시기의 문헌은 되게 불안해요. 선진시기의 문헌은 후대인들이 다시 잃어버린 기록들을 다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일설에는 이 관자에 등장하는 여러 기록들을 가만히 살피면 이건 기원전 700년경이라기보다는 기원전 400년경에 사실 전하는 것 같다. 즉 기원전 700년경이면 춘추 시대를 말하는 거고 기원전 400년경이면 전국 시대를 말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는 춘추 시대가 아니라 전국 시대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다. 그래서 기원전 400년경의 얘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관자라는 기록에는 이 사실 조선 앞에 이 뽑을 발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발조선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발과 조선을 떼놓고 발과 조선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발은 아마도 예맥할 때 예맥과 의미가 통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고 어쨌든 조선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기원전 685년 즉 제환공과 관자가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나라를 경영하던 이 685년 이전에 성립해서 오늘날 중국 산동성 지역에 위치한 제나라와 교육을 할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원전 7세기에는 조선이 존재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라고 한 시점은 사실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가 사용이 되면 권력이 탄생하고 초기적인 모습이 국가가 탄생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즉, 기원전 1000년경이면 청동기가 사용이 되니까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부 일대에서 그렇다면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점에 아마도 국가라고 불릴 만한 정치체가 요동반도와 한반도 북부에 존재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정치체는 곧 조선일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선이란 정치체가 대략 기원전 1000년 전에는 성립을 해서 기원전 700년에서 400년 사이 어느 시기에는 제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와 국가적으로 무역을 할 정도로 규모를 갖춘 국가였을 거야 라고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문헌 기록이 부족하니까 정말로 다양한 전제와 추론을 통해서 이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에휴,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고대 사회 문을 연 조선에 대해서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같네. 아, 잠깐 뭐 손님이 오셔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 얘기가 하려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 제 나라 교육을 했게 됐다. 그럼 그 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알 수 있는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아요. 조선과 관련해서 가장 기록이 많은 부분은 이제 사마천이라고 하는 걸출한 역사가가 이제 쓴 사마천의 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중국 한나라의 한 무제의 시대에 이제 살았던 사마천이 그 이전 과거의 역사부터 한무제 시대의 역사까지를 이제 역사로 지필을 했는데 그 당시 한무제 시기에 이제 위만조선 그 당시는 이제 단군조선 고조선에서 뭐 기차조선 지나서 이제 위만조선까지 온 거죠. 그 위만조선과의 전쟁을 벌여서 결국 위만조선을 무너뜨립니다. 그게 한나라 시대의 역사예요. 그죠? 한나라 한무제 시대의 역사인데 그 시대를 살았던 사마천이 딱 그 조선이 멸망한 기록을 남겨요. 그게 사마천 사기의 조선열전이라고 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많은 기록이고, 그 밖에는 이제 삼국지 뭐 위서 동유전의 조그만 한 토막 정도의 기록과 뭐 삼국 유사에 남아있는 뭐 신화적인 기록들, 그게 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고조선의 역사가 한국 역사 시작을 고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고조선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 문헌 기록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바로 고고 자료의 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고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조선의 영역, 조선의 어떤 발전상 그 중심지는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는 모두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의 분포 양상으로 추측하는 게 오늘날 학계의 연구 방법입니다. 비파형 동검과 세형 동검 중에 먼저 이제 만들어진 건 비파형 동검이에요. 이 비파형 동검은 오늘날 요령 지역, 요하 유역이라고 볼 수 있죠. 요령 지역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요하 유역이라고 하죠. 요하 유역, 요동과 요소를 걸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요하 유역이 집중적으로 분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 초기의 중심지도 어디였을까 하면 이 비파형 동검이 많이 출토되는 중국의 요하 유역 어느 지점일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이제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파형 동검보다 한참 후에 이제 만들어진 세형 동검은 오히려 요하유역보다도 한반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됩니다. 그래서 이 세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이라고도 불러요. 그럴 정도로 한반도의 한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고조선 후기 중심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조선의 초기, 전기 중심지가 어딘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조선이 멸망할 즈음, 말 그대로 위만조선이 망할 즈음의 중심지가 어디냐? 그건 평양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한나라가 세운 한사군, 한나라가 세운 4개의 군현을 한사군이라고 하는데 한사군에서 가장 중심지인 조선 지역에, 조선의 중심지 지역에는 낙랑군이 건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낙랑군은 오늘날 평양, 북한의 중심지인 평양 지역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 평양 지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고조선의 후기 중심지는 평양이다 알 수 있어요. 이건 고고 자료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됩니다. 낙랑군의 위치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그러지만 사실 지금은 논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논쟁은 끝난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물질자, 유물 자료가 오늘날 평양 지역에서 낙랑 관련 유물 자료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목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중심지가 한번 이동했다고 볼 수 있죠. 요하 유역에선 비파형동검이 많이 나오고, 어, 평양 지역에선 세형동검이 많이 나온다. 비파형동검은 전기 고조선의 문화고, 세형동검은 후기 고조선의 문화라면, 전기와 후기가 중심지가 달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언제 중심지가 바뀌었을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문헌 기록을 열심히 뒤진 거죠. 그랬더니 뭔가 힌트가 될 만한 기록이 바로 기원전 3세기 초에 연나라 장군 진계라는 인물이 동호라고 하는 세력과 어, 어, 동호와 동호라는 세력 그리고 조선을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 조선을 공격해서 동호와 조선을 공격해서 뭐 동쪽으로 2천여 리의 땅을 빼앗았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도 그 기록을 근거로 봤을 때 기원전 3세기 초 이 연나라의 공격에 의해서 요하 유역에 있는 영향력을 상실하고 한반도 지역으로 중심지를 옮긴 게 아니냐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고조선의 중심지 이동설입니다. 예, 그래서 초기 중심지는 오늘날 라오양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요양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양이 뭐 쌍방 이도하자 유형 이 일대에 등장하는 쌍방 이도하자 유형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리고 가장 오래된 형태의 뭐 비파형 동검도 출토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초기 중심지는 이 요양 지역 나중에 이제 요동군이 생기는 이 요양 그다음에 고구려 요동성이 있었던 이 요양 지역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데 그 밖에도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화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요화가 요렇게 이 요화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어딘가였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후기 중심지는 세영동검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낙랑군이 설치되었던 이 평양의 마지막 왕검성이 존재했을 거야 정도로 우리는 지금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초기 중심지가 있는 이 요하 유역에는
비파형 동검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북방식 고인돌, 뭐 들어보셨죠? 남방식 고인돌, 북방식 고인돌. 고인돌이 이제 그 당시 최고 수장의 무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고인돌을 보면 무덤이자 뭐 제사 장소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뭐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고인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유적을 조용하려면 사실 지배자가 필요합니다. 고인돌을 만드는 데는 막대한 노동력이 투여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인돌은 지배자의 무덤이라 볼 수 있고, 그러한 지배자의 무덤도 사실은 하나의 어떤 고조선의 유적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기 있네. 중국 의령성 계주시에 있는 카이저굿인데, 여기에 석봉산 고인돌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죠. 유명한 고인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그, 이, 이 정도 유적을 남기려면 이걸 만들 만한 막대한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우리는 그럼 알 수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가 존재했구나. 권력이 존재했고, 그 권력이 피지배층을 이제 부려서 이러한 거대한 조형물도 만들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저도 쉬고 한 타임 끊고, 지금 벌써 어 45분 녹화를 했으니까 잠깐 쉬고 다음 녹화로 넘어갈게요.